네, 안녕하세요. 정교환입니다. 아이고. 일반화학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서머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러면서 배웠던 각 챕터에서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었던 내용이 현대 원자 이론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이것은 과연 원자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리고 다양한 물질들이 나타나는 특성들을 이런 원자의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본적으로 물질의 특성들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가 원자라고 했어요. 원자가 모여서 어떠한 큰 물질을 만드니 이 각각의 원자의 성질 또는 구조를 알게 된다면 그 원자가 많이 쌓여서 만들어진 물질의 특성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었던 원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창기에는 원자 구조는 어떠한 공간에 가운데 아주 밀도가 큰 핵이라는 애가 있고, 그 외에는 아주 큰 빈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런 원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원자 구조를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러더퍼드 모형을 제시를 했었고요. 이 러더퍼드라는 이 과학자는 가운데 아주 밀도가 큰 핵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나머지 빈 공간에 전자들이 배치되어져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다른 원자들에 대해서 설명이 다 안 되다 보니,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 설명이 다 안 되다 보니 러더퍼드 모델을 바탕으로 한 더 발전된 그런 모델들이 제시가 되어졌었고, 그게 바로 보어의 모델이었었죠. 그리고 우리는 전자기 복사라고 하는, 즉 전자기 파가 얘가 무엇인가라는 것도 배웠었고요. 자, 전자기 파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그 주변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석 주위에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 양상이 어떤 공간에서 나타나는 그 파동을 그렸을 때,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90도로 각을 이루고 있으며 파동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인 곡선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는, 이게 바로 파장인데요. 여기서 이란 하나의 파장의 길이가 길면, 한 파장의 정의는 여기서부터 여긴 거죠. 탑에서 탑까지의 거리, 또는 여기는 이 밸리에서 요 밸리까지의 이만큼의 거리를 우리는 한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를 재었을 때 이게 몇 나노미터이냐라고 거리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 파장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진동수는 감소하고요.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는 증가한다 라는 것도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장과 진동의 관계는 곱은 이와 같은 빛의 속도다 라는 것도 우리는 배웠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원자 에너지 방출. 자, 우리는 원자 에너지 방출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우리는 각각의 리튬, 카퍼, 소듐과 같은 이러한 이온들은 이러한 금속들을 우리가 불로 태웠을 때 특정한 고유의 빛을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을 낸다고 했었어요.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연속되어져 있는 에너지의 준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Y축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 에너지라고 하는 이 상태가, 에너지 레벨이 특정한 엘리멘트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리튬 원자의 에너지 레벨은 여기, 카퍼의 에너지 레벨은 여기, 소듐의 에너지 레벨은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에너지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원자의 에너지의 레벨은 오로지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너지 레벨이 이 하나여야지 하나의 에너지만, 그에 해당한 에너지만 방출하게 되는 거고, 바깥으로. 그리고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영역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인 빛으로서 방출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은 모든 원소의 에너지는 계단 형식으로 되어져 있으며, 이처럼 계단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양자화되어져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원자 에너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원자 에너지는 양자화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를 소위 말하는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 여기 있는 에너지 준위.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가 위치해져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ground state energy라고 합니다. 즉 바닥 상태 에너지, 그리고 우리는 위에 있는 더 높은 에너지를 우리는 excited state energy라고 하고, 이거를 들뜬 에너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의 에너지와 들뜬 상태의 에너지 상태의 이 두 에너지 상태의 차이에 해당하는 양만큼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수소 에너지 준위는, 수소를 우리는 빛을 가했을 때 이와 같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만 이렇게 관찰이 되어졌었죠. 이게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무지개처럼 연결되게 쭉 관찰이 되어진 게 아니라 특정한 이런 라인으로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처럼 라인으로만 나타났다는 게, 이거를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쭉 에너지를 나타낸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는 에너지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56나노
빨간색에 해당하는 여기에 있는 에너지 준위가 있고, 녹색에 해당하는 여기 에너지 준위가 있고, 파란색에는 여기 에너지 준위가 있고, 보라색은 여기 에너지 준위가 있죠. 그래서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으로 갈수록 에너지의 준위는 점점점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서 불연속적인 계단처럼 되어 있는 거를 양자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배웠었고,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화학 제9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면 챕터 11의 뒤쪽에 질문과 문제 333페이지에 질문과 문제라는 곳에 가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나와져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원자의 에너지 방출과 관련된 문제인데 질문 9번입니다. 자, 일반화학 여기 말고 잠시만 여기서 볼까? 자, 일반화학 9판 300페이지는 333페이지에 질문 9번 11.3에 질문 9번 문제. 이 문제는 뭐냐면 리튬염이 불꽃에서 가열될 때 붉은 빛을 낸다. 같은 방식으로 구리염이 가열될 때는 초록빛을 내고, 이때 왜 리튬염은 초록빛을 결코 내지 못하고 구리염은 붉은빛을 내지 못하는가 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 방금 했듯이 각각의 리튬이나 카퍼의 원소의 이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들은 리튬이 붉은 색깔, 그리고 구리, 즉 카퍼가 초록색. 카퍼가 초록색. 초록색은 아니네. 딴 색깔을 어떻게 낼까? 초록색이 잘 안 보이는데, 있다. 카퍼는 자, 초록색의 에너지 레벨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그래서 이처럼 각각의 원소의 에너지 레벨, 즉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불연속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라운드와 이런 에너지에서 나오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카퍼는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만큼 밖으로 에너지를 해당하는 양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은 결코 카퍼가 내는 초록색의 빛을 낼 수가 없고, 카퍼 역시 리튬이 내는 붉은색을 결코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원소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며
불연속적이며 양자화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키워드는 이겁니다. 양자화 되어져 있다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연속적이다. 얘가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호의 원자 모형이 제안이 되어졌었고요. 그리고 보호의 원자 모형은 가운데 역시 핵이 있으며, 그리고 전자가 특정한 궤도를 도는 이러한 이처럼 이와 같은 궤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는 이 각각의 궤도에 전자가 빙글빙글 핵을 주변을 돌고 있는데, 여기서 이 존재하는 전자가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갔을 때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서 여기 각각에 해당하는 궤도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을 한다는 거죠. 이 가장 핵이랑 가까이 있는 이 궤도에 전자가 있을 때 가장 안정한, 즉 낮은 에너지 상태이고, 핵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에너지 준위는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의 그 에너지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해서 보호라는 사람이 원자의 모형은 이런 식으로 궤도화가 되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전자가 다시 떨어질 때, 이때 방출하는 이만큼의 에너지,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이게 빨간색이고, 이거보다 더 큰 세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내려갈 때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녹색,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또 좀 더 파란색은 여기도 외부에도 한 껍질이 다 있고, 보라색은 또 껍질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가 다 다르게 불연속적이며 양자화 되어져 있는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 수소의 그 특성을, 에너지 스펙트럼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라는 것이 원자의 생각이었던 거고, 그런데 수소의 모형에서는 보호의 원자 모형이 잘 설명이 되어졌지만, 그 외에 다른 원자에서는 이 보호의 원자 구조가 설명이 잘 되지 않아서 이거를 또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이 되어진 이론이 나왔었고, 그게 바로 원자의 파동 역학적 모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수학적인 모델입니다. 수학적 모델이며, 얘는 확률 밀도로,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하는 수학적인 모델이 바로 원자의 파동 역학적 모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파동 역학적 모형에서의 키는 이 궤도 함수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비탈이라는 궤도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궤도 함수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S 오비탈이라고 불려지는
그 궤도 함수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의 확률로 발견될 그 자리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있을 확률이 이렇게 라운드를 그어보는 거죠. 이 선 안쪽에 핵이 가운데 있으니까 핵과 가까워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증가한다는 거고, 핵과 멀어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밖으로 이 거리, 핵과의 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라인보다 더 멀어지게 되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미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깥에 발견되는 이 영역들을 다 무시하고 그 오비탈의 크기는 전자가 발견될 90% 이상의 영역까지만 그 오비탈의 크기라고 정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약속을 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궤도 함수들은 크게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등과 같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s-오비탈은 이렇게 구형 모양, 그리고 p-오비탈은 이처럼 아령 모양으로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d-오비탈은 또 다른 모양. 지금은 d-오비탈까지 생각을 하지 말고 s와 p-오비탈까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고 우리는 가장 바깥에 안쪽에 있는 주 에너지 준위가 n = 1, n = 2, n = 3. 주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주 에너지 준위 n = 1에서의 오비탈은 1s 오비탈이 존재하고, 주 에너지가 2인 이 상태에서는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n = 1일 때의 상태와 n = 2일 때의 상태 모두 s 오비탈이 존재하고 있죠. 그럴 때 s 오비탈의 모양은 구형이라고 했어요. 공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크기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1s 오비탈에서 2s 오비탈로 가게 되면 구형 모양은 같지만 대신 크기는 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 에너지 이 궤도 함수를 나타낼 때, 자, 우리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군요. 주 준위와 부 준위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자, 주 준위는 우리 여기서 말하는 프린시플 레벨 1, 프린시플 레벨 2, 프린시플 레벨 3, 프린시플 레벨 4라고 하는 얘네들을 우리는 주 준위라 하고, 이 각각의 이 주 준위에는 부준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준위가 뭐냐? 얘가 바로 궤도 함수다. 궤도 함수다라는 거고요. 자, 그럴 때 모양은 이 역삼각형 이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 준위 레벨 1에 해당할 때는 이 궤도 함수는 하나의 궤도 함수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벨 2, 주 준위가 2단계일 때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두 개의 부준위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는 1s 오비탈만 가지게 되고 주준위 2에서는 2니까 2s 오비탈을 가지고 주준위가 3이면 얘는 3s 오비탈을 가지고 4면 4s 오비탈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벨 주준위 1에서는 하나의 섭쉘만 가지기 때문에 s 오비탈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준위 레벨 2에서는 두 개의 섭쉘을 가지니까 하나는 s 오비탈과 다른 하나는 ep 오비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벨 3은 3개, 레벨 4는 4개니까 순서는 이렇게 합니다. s, p, d. 순서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이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레벨 3에서는 3p와 3d, 그리고 레벨 4에서는 주 에너지 레벨이 4일 때는 4s와 4p와 4d와 4f의 오비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어디 갔냐? 페이지 334페이지. 그럼 다시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 검정색 이걸 할까? 334페이지에 11.8 질문 43, 44 질문 43, 44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43은 다음 궤도 함수 표기 중 가능한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기가 4개가 있어요. 그냥 1, 2, 3들 할게요. 1번 잘 안 보이나? 검정색으로 가자. 1번 1S, 1번, 그 다음에 2번 2P, 3번 2D, 4번 4F. 이 중에서 이렇게 나타내어져 있는 궤도 함수 중 표기가 가능한 궤도 함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S는 존재하나요? 예, 가능하죠. 얘는 주 에너지 레벨이 1인 섭쉘이니까. 그리고 2P는 앞에 숫자가 2니까 얘의 주 에너지 레벨은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주 에너지 레벨이 2일 때는 섭쉘은 몇 개? 부준위는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개의 부준위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은 바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N이 2니까 2, P가 여기 있으니 P 가능하죠. 자, 여기서는 2D, 이것도 주 에너지 레벨은 2인데 D 오비탈은 못 가지죠. 왜? 부준위는 주준위가 2일 때는 부준위는 2개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S와 P. 그래서 얘는 2D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니까 얘는 주 에너지 레벨이 4가 되는 거죠. 4니까. 그러면 얘는 4개의
부준위를 가지죠. 그러면은 순서는 S, P, D, F 이렇게 4개를 가질 수 있으니 F 오비탈, F 오비탈이 있고 여기 F 오비탈이 있고, 그러니까 얘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4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4번은 다음 궤도 함수 표기 중 가능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거고요. 얘가 43번, 44번. 자, 1번. 너무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로 갈까? 1번. 너무 두껍다. 1번 3F, 2번 5S, 3번 4D, 4번 1P. 자, 우리 여기서 바로 답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이 뭐였냐? 문제가 그거였죠. 가능하지 않는, 궤도 함수 표기가 가능하지 않는 것. 표기가 불가능한 것은 인 거죠. 자, 그러면은 얘도 가볼까? 얘는 3이니까 에너지 준위가 3. 그러면은 얘는 S, P, D의 3개의 섭씨를 가지게 되는 거죠. 3F 불가능하네요. 얘 가질 수 없는 것. F 오탈 없잖아요. 자, OS 얘는 N이 5네. 그러면 얘는 5개의 섭씨를 가지는 거죠. S, P, D, F 이렇게 가지는데 S는 여기 포함이죠. 그리고 얘는 가능. 얘는 N의 준위가 4, 4개. 그래 4개니까는 S, P, D, F인데 D가 가능하고. 자, 얘는 주 준위가 N이 1. 얘는 하나밖에 못 가지죠. S밖에 못 가지는데 1P. 얘도 불가능하네. 정답은 1번과 4번 이 두 개네요. 자, 이런 식으로 궤도함수 표기가 가능한 게 어떤 것이고 불가능한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건 다 했고요. 이것도 한번 했고 디오비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기율표에서 전자 배치가 중요한데요.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리 각각의 궤도 함수 S 오비탈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S 오비탈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P 오비탈에서는 우리가 방향성이 있어서 3가지 방향을 가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방향이 X축, Y축, Z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S 오비탈은 구형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서 딱 하나밖에 없고,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어서 각각의 방향만큼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 둘, 3개가 있고, 얘는 PX Y축으로 있는 것, 그 다음에
Z축으로 방향 뻗어져 있는 이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d 오비탈은 5개가 존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는 dxy, 얘는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d 오비탈은. 그리고 dxz, 그리고 dyz, 그리고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dz제곱, 이런 식으로 5개의 하나, 둘, 셋, 넷, 5개의 d 궤도 함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각각의 궤도 함수에는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자 2개가 최대, 전자가 하나 최대 2개가 들어올 수 있고, 여기서도 하나, 둘, 이따 각각에 2개씩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 오비탈에는 최대 전자 6개까지 채워질 수 있고, d 오비탈에는 최대 전자가 10개까지 채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린 주기율표 상의 이 원자 번호가 바로 전자 개수하고 같다, 최외곽 전자의 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원자 번호도 원자 번호가 그 전자 개수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이 그룹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나누어질 때, 이렇게 될 때 여기가 1족 그룹, 2족 그룹, 3족 땡땡땡땡 가서 8족 그룹까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그룹, 이 족이 이 원자 최외곽 전자의 수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처럼 네모 상자로 표시가 가능하고요. 2개가 위아래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전자 2개가 있다는 것을 1s 위첨자 2개를 써서 전자 개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리튬은 전자 배치를 그려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얘는 전자 배치입니다. 리튬은 원자 번호 3번. 그래서 전자가 총 몇 개? 얘는 3번 1에서 전자가 3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주기율표 상에서 얘는 여기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얘가 n = 1입니다. 주 에너지 수가 1. 밑으로 내려오면 n = 2. 여기는 n = 3. 이런 식으로 주 에너지 레벨이 1, 2, 3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1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튬은 n = 2의 라인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모든 원자들이 주 에너지 레벨 2에 해당하는 원자들인 거고, 여기서는 수소와 힐륨 이 두 원자만이 주 에너지 레벨 1에 해당하는 원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있는 이만큼에 있는 원자들이 주 에너지 레벨 3에 해당하는 원자들입니다. 자,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s1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를 우리는 전자 배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네모 안에 화살표를 그어서, 그리고 이 각각의 네모를 1s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궤도 함수 도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 배치를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우리 이거 리튬. 리튬에서 리튬 원소는 전자가 3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리튬 원소의 전자 배치는 1s2, 2s1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 배치를 궤도 함수 도표로 궤도 함수 도표로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네모 상자를 각각을 그려서 각각의 네모 상자에 1s, 2s라고 표현을 하고요. 표시를 해주고 전자가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를 화살표로 나타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되는 문제 5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5페이지. 뭐 53번, 54번이 다 비슷한 문제네요. 가장 먼저 50번 문제 한번 볼게요. 50번. 자, 50번 문제는 뭐냐면 다음 각 전자 배치는 어떤 원소에 해당하는가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를 보고 전자 배치를 보고 어떤 원소인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s 2, 2s 2, 2p 6, 3s 2, 3p 2. 이 전자 배치에 해당하는 원소는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전자의 이 위첨자에 있는 이 숫자들이 바로 전자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 숫자들을 다 더해주면 전자의 개수를 알 수 있고, 전자의 개수 이꼴 원자 번호라고 했죠. 전자 총 개수와 원자 번호는 같다 하니까, 그러면 얘는 이만큼 2, 2, 6이니까 얘는 10개, 얘는 2, 2, 4개 더해주면 총 14개네요. 총 전자가 14개니까 얘는 뭐다? 원자 번호가 14번인 원자에 해당된다 라는 겁니다. 자, 주기율표는 시험 칠 때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출력해서 나눠 드릴 거고요. 거기에서 14번에 해당하는 원자 번호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원소인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는 원소를 주고 그리고 원자 번호를 주고 완전한 전자 배치를 쓰시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 인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인 P죠 얘는. 그리고 Z가 15, 즉 원자 번호가 15번이라는 겁니다. 얘의 전자 배치는 뭔가 라는 겁니다. 자, 가면 되죠. 1s 전자 2개 채워지고, 그리고 2s 전자 2개 채워지고, 그리고 2p 전자 6개 채워지고, 그리고 3s 전자 2개 채워지고, 3p에 3개까지 전자 채워지겠네요. 자, 우리는 이거 나타낼 때 자, 첫 번째는 1s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우리는 3개, 그 다음에는 4개, 그 다음에는 5개 이래 들어가는 겁니다. 개수는 그러니까 그 섭쉘이죠. 하나, 2개, 3개, 4개, 5개가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이 순서는 뭐라고 했죠? 우리는 S, P, D, F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그래서 S, P, D, S, P 여기는 3D도 있죠. 사실은. 얘는 S, P, D, F 이렇게 4개까지 들어가는 거죠. S, P, D, F 4개.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전자가 10개, 전자가 5개 더하면은 전자가 총 15개. 그래서 빨간색까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적어주면 완전한 전자 배치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53번, 54번은 원소를 보고 완전한 궤도 함수 도표를 그리라는 겁니다. 53번에서 54번은 53번에서 54번까지는 궤도 함수 도표를 그려라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헬륨 이고 원자 번호는 2번 이라는 거죠. 얘는 전자가 2개밖에 없죠. 그래서 궤도함수 도표니까 네모나게 그리고 뭐 1S는 위에 적어도 되고 밑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1S에 전자 2개, 화살표 하나 위아래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거 궤도함수 도표 그릴 때 전자를 같은 방향으로 전자를 이렇게 두 개를 하면 얘는 틀린 겁니다. 항상 업 앤 다운, 하나가 업이면 뒤에는 다운. 그리고 얘를 첫 번째를 무조건 업으로 안 해도 됩니다. 얘도 오케이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하나를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항상 우리 적어줄 때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먼저 스핀 업, 스핀 다운, 업 앤 다운으로 적어주는 게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니온이 있습니다. 네온 얘는 Z가 10이니까 원자 번호 10인 거죠. 얘는 전자가 총 10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1S에 전자 2개 채워주고 근데 아직 8개가 남아있으니 그 다음 걸 그려주는 거죠. 2S에도 전자 2개 채워주고 4개 그리고 2P에는 이렇게 3개가 나뉘어지는 거죠. 2P에 얘가 2P입니다. 2P 2P에는 이렇게 방이 3개 있습니다. 자,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궤도 함수 도표를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관련되는 문제들은 다 풀어보진 않고 이렇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들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어떤 관련되는 문제들이 나오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한 59번에서부터 한 66번까지 뭐 한 59번에서 뭐 66번까지는 문제들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뭐 전자가 어디에 어떤 궤도 함수에 몇 개만큼 채워져 있냐라는 그런 식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6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원자 번호가 커지네. 64번 문제는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의 위치를 고려하여 다음 각 원소에는 4D 전자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원소는 다 빼고 문제는 이건 거죠. 4D
궤도 함수에 전자가 몇 개 있나?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것들은 원자보다 워낙 커서 좀 간단한 걸 내볼게요. 이거부터 간단한, 철 해볼게요, 철. 자, 여기 4번에 Fe 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원자 번호가 26번으로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1S에 2개, 이렇게 그려갑니다. 2S에 2개, 2P에 6개, 그리고 3S에 2개, 3P에 6개, 그리고 3D에 10개가 들어가니까 D는 5개니까, 그리고 4S에 2개, 그리고 4P에 6개, 4D에 10개, 전자가 꽉 채워질 수 있는 것들 몇 개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까지 10개, 그리고 여기에는 8개, 그리고 여기에는 18개, 그리고 3D 3D에는 이미 여기서는 10개까지네. 근데 채워지는 거는 3D가 먼저 채워지는 게 아니고 4S 먼저 채워집니다. 이 부분 약간 수정할게요. 4S 2개, 3D는 10개까지 채워지는데 18개, 4S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이미 20개. 그런데 3D에는 10개가 다 안 채워지고 26번이니까 여기는 6개까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총 26개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고. 자, 문제는 4D 궤도 함수에는 전자 몇 개 있나? 우리는 3D까지 채우고 26개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4D 궤도 함수에는 몇 개? 빵개, 0개. 그러니까 4D 궤도 함수는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63번 문제는 이거예요. 63번 문제. 63번 문제는 3D 궤도 함수에는 전자 몇 개 채워지는가? 똑같이 철 있습니다. 그러니까 3D에는 6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3D에는 6개의 전자가 채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되는 문제들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65번 같은 거에 문제는 다음 각 원소에서 가장 나중에 채워지는 궤도 함수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65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채워지는 궤도 함수는 여기서 원자보다는 또 다 크네. 2번 한번 볼게요. 2번이 아이오딘입니다. 아이오딘. 얘는 I입니다. I이고 얘의 원자 번호는 53번이랍니다. 자, 그러면 얘의 전자 배치를 쭉 채워 나가보는 거죠. 1S2, 2S2, 2P6, 3S2, 3P6, 4S2, 3D 10개,
4S 둘, 4P 6, 5S 둘, 4D 10개, 그리고 4F에 14개까지. F 오비탈은 방이 총 5개입니다. 그래서 다 더해보면 이만큼 10개, 또 이만큼 10개, 또 이만큼 10개, 이 10개, 10, 20, 30, 40, 50, 3개. 이거는 F 3개까지 채워지겠네요. 전자가 3개까지 채워지니까 마지막에 채워지는 계담수는 4F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해 나가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자 배치에 대해서는 벗고 이거는 이렇게 한번 이거 참고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S n equal 1, 1 n equal 2, 3, 4, 5, 6, 7까지 이렇게 가는데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는 1S 채워지고 2S 채워지고 그다음 이렇게 채워지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2S 채워지고 2P 채워지고 3S 채워지고 그리고 4S 채워지고 3P 채워지고 4D 채워지고 4P 채워지고 5P 채워지고 5S 채워지고 그 다음에 6S, 5P, 4D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4F 5P가 먼저 채워지네요. 자, 그래서 이 전자 쌓기 이 순서를 한번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S끼리 쭉 1S, 2S, 3S, 4S, 5S, 6S, 7S 적고 그 다음에 2P, 3P, 4P, 5P, 6P, 7P 적고 그 다음에 3D, 4D, 5D, 6D, 7D 적고 4F, 5F, 6F, 7F 이런 식으로 쭉 적어가서 이렇게 사선으로 쭉쭉쭉쭉 그어주게 되면 이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앞에 끈 거고 이제 원자의 성질과 주기율표를 한번 보면 우리는 주기율표에서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어집니다.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금속의 성질은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금속은 양이온,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향, 같은 금속 중에서도 전자를 더 잘 잃어버리는 애가 있을 것이고 전자를 덜 잘 잃어버리는 애가 있을 것인데 그 경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세슘이 가장 크고 리튬이 가장 작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거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더 잘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여기에서는 리튬은 2S죠. 그리고 얘도 2S, 3S, 4S, 5S, 6S가 있어요. 맞죠? 2S, 3S, 4S, 5S, 6S 이렇게 갈 거예요. 괴담수의 크기는 2S, 3S, 4S,
얘는 OS, 얘는 US. 가운데 핵이 있죠. 똥똥똥똥똥. 어때요? 전자들이 여기는 핵하고 전자하고는 좀 가까이 있고, 이게 궤도가 크면 커질수록 핵하고 거리가 점점점 어때요? 멀어지게 되죠. 핵이랑. 근데 핵은 이제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인 거죠. 거리가 가까우면 당기는 힘이 클 것이고, 이처럼 6s 오비탈처럼 핵과 전자의 거리가 멀어지면 당기는 힘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핵과 전자와 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기가 된다. 그런데 ES와 같이 핵과 전자의 거리가 가까우면 그나마 전자를 더 잘 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향. 그리고 우리 비금속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전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커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비금속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전기 음성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전기 음성도는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향을 가지고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 금속이 하나에서 전자를 하나 톡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죠. 전자를 이렇게 잃어버리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메탈에서, 금속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가니까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온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는 금속은 더 잘 이온화가 이루어지니, 더 이온화가 잘 되니, 이 이온화에 이온이 되기 위한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어떻다? 작다. 아주 조그만한 에너지가 있어도 세슘과 같은 이런 금속들은 이온화가 잘 된다는 거죠.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이온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그룹이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s 오비탈 크기는 커지니까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이온 에너지는 감소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굳이 아니어도 내가 이 경향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주위에서 보게 되면 어떨까요? 저 앞에서 주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고 했어요. 맞죠?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당기는 힘의 정도인데, 전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는 전자를 더 잘 당기는 힘이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는 힘과 반대 방향인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맞죠? 그러니까 전자를 같은 주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라는 거죠. 왜? 전자를 더 잘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전자 가지는 것과 전자 잃어버리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서로 전자를 가지려고 하는 성질이 크면 클수록 전자 잃어버리려고 하는 에너지를 많이 가해줘야 전자를 뺏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를 이온화를 시키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자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즉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원자의 크기는 이렇게 여기서는 같은 쪽에서는 내려갈수록 원자가 커지죠. 왜? 그 오비탈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니까 증가하는 거고, 그리고 원자의 크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하면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왜냐?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건 거죠.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 이렇게 궤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자의 개수는 증가하죠. 안에 있는 핵에 있는 양선자 수도 같이 증가합니다. 양성자 수도 같이 증가합니다. 플러스가 막 증가하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전자들하고 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더 많아지니까 더 세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들이, 이런 전자들은 이 핵 쪽으로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원자의 이 바운더리가, 크기가 이렇게 소폭 안으로 내려오게 되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게 되고, 그 얘기는 즉 원자의 크기는 더 작아진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도 책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어떤 게 있냐, 이런 거죠. 다음 각각에서 어느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번. 그러니까 문제는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번에 시슘, 포타슘, 리튬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서는 뭐 당연히 리튬이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에 포타슘이 클 것이고, 시슘이 가장 잘 클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튬이 가장 클 거다라는 겁니다. 리튬이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주기율표는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주기율표를 보고 뭐 시슘, 포타슘, 리튬의 위치들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와 비슷한 문제들도 여러 개 나올 수 있겠죠. 원자의 크기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배열하시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81번. 원자의 크기가 증가하는 순으로 배열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시 한번 볼까요? 뭐 PB, 바륨, CS, 안티모니. 와, 이건 어렵겠다. 이거 주기율표 없으면은 이거는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바륨하고 시슘하고 얘는 2족이고 1족이에요. 그리고 시슘은 바륨보다 훨씬 더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세슘이 주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바륨보다는 무조건 클 거고, 자, AT는 안티모니입니다. 안티모니는 원자 번호 되게 완전히 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얘가 제일 커서 분명히 얘가 제일 클 거고, 그리고
이 중금속 이 PB가 바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원자보다 더 바륨이 제일 작고, 그래서 얘네들의 순서는 아마 AT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 세슘일 거고, PB일 거고, 바륨이 제일 작겠네요. 얘가 원자 번호가 제일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뭘 비교하느냐, 가장 먼저 주기를 비교합니다. 주기를 비교를 하고, 같은 주기가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원자는 커집니다. 그리고 주기가 클수록 그 주 에너지 레벨인 거죠. 주 에너지 레벨. 주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 이 N 값이 증가할수록 원자 크기 증가한다. 그리고 같은 주기일 때 만약 N이 같다면 이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크기는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왜? 양선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주기일 때 왼쪽에서 이 말은 뭐냐? 자, 이 말은 같은 주기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크기는 작아진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를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정리는 여기서 한번 끊고 그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업로드를 그 용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있죠. 몰 농도 계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